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좀 전에 저 친구분 하나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89페이지 위에 보시면 우리 스케줄링 기법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약간 좀 다른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위에 그 6번의 룩과 C6이라는 부분 위에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여기는 바깥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이세요? 0번으로 바깥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이 뭐로 되면 200번으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문제 내기 나름이에요. 출제자가 어느 부분을 안쪽으로 보냐 바깥쪽으로 보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아까 설명드린 개념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출제자 비중에 따라서 0번을 바깥쪽으로 볼 수도 있고 0번을 안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0번을 안쪽이다 바깥쪽이라 설명을 해주면 편한데 그게 아닌 경우는 여러분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실제 예전에 정보 처리 칠 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주니까 이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시면서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볼 때는 0번을 안쪽으로 보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이 시험에서는 이 0번을 바깥쪽으로 볼 확률이 좀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 보고 이야기 드릴 겁니다만 일단 구조상에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니 감안을 하시고 문제에서 혹시나 0번이 바깥쪽 또는 200번이 또 안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표현으로 보여주셔도 부탁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0번을 바깥쪽으로 하고요. 200번을 안쪽으로 계단 처리를 해놨으니까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 만약에 C스캔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항상 안쪽 이동이니까 큰 번호 쪽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보면. 뜻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0번이 안쪽이었으니까 항상 안쪽은 작은 순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낼 때 0번을 바깥쪽이고 200을 안쪽에 했기 때문에 밑에 처리 순서 보시면 이동 순서 보이세요? 원래는 50에서 작아져야 되는데 60 증가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림에서 이제 반대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니까 이거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책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좀 다르게 내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이제 안쪽 바깥쪽을 지정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는 문제상을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두 가지를 잘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8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파일 구조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데이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만든 건 디스크 형태의 데이터 읽고 쓰는 방법도 설명하고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관리하는 방법이 설명이 된 거라면 두 번째가 파일 구조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파일 구조라는 형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치할래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파일 구조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파일 구조의 종류가 첫 번째가 순차 접근 방식, 그 다음 페이지가 직접 접근, 세 번째가 색인 순차, 네 번째가 분할이라는 단어 쓰는데 주로 네 번째는 잘 안 따지고요. 1번, 2번, 3번에 세 가지의 파일 현성 방법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 있는 단어는 여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쓰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데이터를 배치할 때 그 배치하는 방법에 따른 접근 형태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용어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서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는요. 순차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영어에 시퀀셜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순차 접근 방식, 시퀀셜 액세스 파일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SAM이라는 글자를 많이 써요.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라는 단어 설명이 SAM 파일 또는 거기서는 시퀀셜 액세스 파일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순차적으로 액세스하는 방법을 가지는 파일을 우리가 SAM 파일 또는 거기 나온 글자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차가 뭐냐? 쉽게 말하면 차례대로 데이터를 배치하거나 데이터를 읽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순서대로 읽어내겠다. 즉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데 마음대로 앉아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앞자리부터 빈틈없이 꼬박꼬박 채워나가는 방법, 걔를 우리가 순차, 순편성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입력되는 데이터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적 위치에 기록하는 파일 방식을 설명을 하고요. 주로 순차 접근이 가능한, 줄 쳐둘게요. 자기 테이프에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자, 자기 테이프라는 저장 매체는요, 요즘에는 거의 잘 안 쓰고요. 요즘엔 전부 다 뭐 써요? 자기 디스크라는 매체를 주로 씁니다만 옛날에 쓰는 테이프 장치는 이제 순차 처리만 가능한 거고요. 쉽게 말하면 카세트 테이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매체에다 기록하는데 얘는 뭐밖에 안 된다? 순차 처리밖에 안 된다는 그런 특징 갖고 있는 게 순편성의 이름을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순편성하면 자기 테이프라는 매체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 거꾸로 말하면 자기 테이프는 순차 처리밖에 안 된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서요. 장점 적어놨어요. 파일의 구성이 용이하고요. 저장 매체 효율이 매우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접근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단점 보시게 되면
파일에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검색 효율이 낮은 단점을 가진대요. 이 말의 뜻은요. 순차 파일이라는 단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차 저장하겠다 그러면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었으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읽고 쓴다. 중간에 빈틈이 없으니까 공간 효율은 되게 좋아요. 낭비되는 공간 없이 차례대로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저장 매체 효율이 좋은 방법이 되는데 단점은요. 새로운 데이터 집어넣으려면 여기다 새로운 데이터 D를 집어넣고 싶어요.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얘를 다 이동시켜야 돼요. 이동시켜줘야지만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차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거 뭐냐면 삽입 삭제가 어렵다는 단점. 삽입 삭제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순차의 가장 큰 특장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삽입과 삭제가 좀 까다롭다는 점, 이게 순차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례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되고요. 공간 효율은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왜? 중간에 빈틈 없이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 되는 형태. 걔를 우리가 순차 개념을 가지고요. 머릿속에 갑니다. 시퀀셜 이꼴 순차가 되고요. 차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순차 편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 이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퀀셜, 순차라는 의미로 확인하신다라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두 번째 말합니다. 순차하고 비교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걔를 우리가 직접 접근 방식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다이렉트 액세스 파일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이 다이렉트란 단어가 우리나라 발음은 직접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직접 편성이란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표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설명이 되지는데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다이렉트, 직접 같은 의미가 된다면 랜덤이란 글자도 써요. 랜덤 편성이란 글자가 나와도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순서 처리. 그래서 다이렉트라는 글자에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 설명이 될 건데 직접 편성이라는 말 쓸 때도 있지만 랜덤 편성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비순서 처리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직접 처리라는 개념으로 직접 처리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서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 직접 편성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시면서 순차 편성이 샘 파일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면 직접 편성은 뭐라 부르냐? DAM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다이렉트라는 개념으로 연관되어지는 거니까요. 그 점 주의하시면서 적어놨습니다.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를 임의의 물리적 저장 공간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직접 접근 기억 장치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형태를 설명하고요. 이건 뭐 크게 비중은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겁니다. 데이터 내의 키필드를 동그라미 놓을게요. 해싱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해싱에 의한 함수에 의해 물리적 주소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검색하는 파일 방법을 우리는 직접 편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그 말은 직접 편성을 쓴다는 것은 이 해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해싱은 데이터 처리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일단 직접 편성과 해싱이라는 단어의 연결 형태를 보시면서 얘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직접 편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요. 키에 일정한 함수를 적용해서 상대 레코드 주소를 얻고요. 그 주소를 레코드에 저장하는 파일 구조를 우리가 직접 편성이란 단어 설명을 해요. 그리고 레코드는 해싱 사상 함수에서 계산된 물리적 주소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이미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직접 편성이라는 형태로 쓰겠다. 장점 적어놨네요. 각 레코드에 직접 접근하거나 기록할 수 있고요. 줄쳐도 돼요. 접근 시간이 빠르고요. 그리고 레코드의 삽입 삭제 갱신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자, 왜 접근이 빠르냐는 개념하고요. 방금 말했던 해싱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요. 그냥 어떤 식으로 저장 관리되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이해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죠. 순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법이 있다라면 검색할 좀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거는 바로 찾지만 마지막 거 찾으려고 하면 다 읽어야 되거든요.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을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강의실에 들어오면 지금처럼 마음대로 앉는 게 아니라 강의실에 자리에다 번호를 매겨놔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값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주민번호라든가 중앙번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 자리 위치에다가 뭐하냐, 여러분을 배치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일부 값이죠. 걔를 우리가 뭐다? 키 값이라 보겠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의 자료를 저장을 할 건데 그 저장되는 자료 중에 일부인, 예를 들어 뭐 주민번호라든가 1년의 수강 번호 같은 거를 이용하겠다. 걔를 우리가 키 값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이거를 저장 공간에다가 기록을 할 거예요. 이때 저장 공간은 데이터가 담을 수 있는 공간들로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거죠.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요, 자리가 10개 자리의 공간에다가 여러분을 배정하겠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10개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주소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방번호 개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번 학생이 있어요. 101번 학생이 있고 이 사람의 데이터를 A라 보고, 그 다음에 103번 학생의 데이터가 있고 이 사람은 B라고 보고, 105번 학생의 데이터가 있고 이 사람은 C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순차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A, B, C, D로 저장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설명드리는 직접 편성 방식의 해싱이라는 개념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키 값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계산 방식을 우리가 해싱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걸 이용해요. 이 모드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부 값의 키를 이용을 해서 이 키 값과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10자리가 있으니까 10이란 값을 주고, 이 10을 가지고 누구냐? 키 값과 계산해 본 결과 자리가 얼마 나오냐?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디 앉추겠다? 1번 자리에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자리 중에서 이 사람을 찾고 싶어요? 뭐 알고 있으면요, 이 사람의 키 값을 알면 키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사람의 자리 번호가 되는 거니까 바로 한 번만에 1번 자리에 데이터 있다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처리 기법을 우리가 해싱 개법의 형태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마찬가지예요. 3번 자리 나왔네요. 3번 어디에? 계산 결과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다 저장을 하고, 이 사람은 여기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 처리는 아까처럼 차례대로 공간에 배치하는 방법 형태가 주어진다라면, 해싱은 계산된 위치에 집어넣기 때문에 단점이 되는 거죠. 뭐냐? 공간 낭비가 심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밖에 없지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낭비가 심하다는 거. 하지만 장점은 뭐겠어요? 얘 검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줘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에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다? 해싱의 장점 형태를 쓰고, 해싱의 장점은 결국 뭐다? 직접 편성의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은 계산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단점은 뭐다? 공간 낭비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결국 직접 편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장단점 형태의 개념과 연결되는 거니까 직접 편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발생하는 명칭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을 이렇게 나누기. 나누기가 우리나라 말하면 제3법이라고 그러죠.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 명칭도 구분을 하시면서 주어진 데이터 일부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한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배치하는 방법, 걔를 우리가 직접 편성이라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데이터가요 205번 3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의 데이터 D가 들어온 거예요. 얘를 저장할 거예요. 해싱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했네요. 계산 결과 얼마 나오죠? 10이라는 숫자로 나눈 결과니까 나머지 얼마 나오냐? 3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배치를 할 거죠. 어디에 배치할까요? 3번 자리에다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앞에 데이터부터 먼저 저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B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근데 키값이 분명히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계산된 결과 키값이 중복돼서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를 여기서 기억합니다. 충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영어에 컬리전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해싱 함수에 계산된 결과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를 충돌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책에는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없는 거니까 개념 추가하셔갖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해싱 함수라는 형태가 어떤 것이냐? 키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위치를 지정하는 것을 해싱 함수라 본다라면 그 해싱 함수에 의해 계산된 결과로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를 컬리전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 함수를 잘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개념상으로 보시면서 해싱 함수라는 개념이 연관되시면서 동일 주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를 우리 뭐 발생했다?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충돌이 발생했으면 데이터를 못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또 약간의 개념이 더 추가되집니다. 뭐가 되냐?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자리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리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B가 발생했지만 D의 자리가 더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쪼갠 하나의 공간, 즉 하나의 자료가 들어가는 공간을 컴퓨터는 뭐라 부르냐? 슬롯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즉 하나의 레코드인 자료가 들어가는 공간을 해싱에서는 슬롯이라는 단어로 연결 설명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요 주소의 집합이죠. 슬롯들의 집합이라는 형태로 쓰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버켓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할 거예요. 설마 이런 것까지 문제를 내겠나 싶기도 한데 시험 문제상에서 충돌 관련 형태가 설명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해싱하면 항상 이게 직접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편성에 누굴 쓰는 거야? 야를 쓰기 때문에 이게 더 개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싱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편성을 이용한다라면 해싱은 지금처럼 계산식에 의해서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되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단점이 되는 게 뭐냐? 함수를 잘못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동일 주소를 가리키더라. 이때를 우리가 발생했다?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쓴 거니까 용어 자체를 확인을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공간만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의 공간을 만들어 두겠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개의 공간을 만들어 두는 하나의 공간은 우리는 슬롯이라는 형태로 쓸 거고, 이 슬롯이 모인 전체 집합을 뭐라 부르겠다? 버켓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거니까 이름. 그래서 슬롯들의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버켓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름들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해싱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히 설명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충분히 이것도 출제 비중이 있는 쪽이 하나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좀 봐주시면 될까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는 걸 뭐 발생했다? 충돌이 발생했다라 표현을 해요. 근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요거죠. 요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이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시노님, 동의어라는 단어로 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노님이란 단어는 자료의 집합이에요. 충돌은요? 계산된 결과로 동일한 주소를 가질 때는 충돌이고요.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자료의 집합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시노님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싱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 개의 흐름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는 부분 중에서 일단 슬롯은 하나의 자료가 들어가는 공간을 설명한다라면 책상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이 한 줄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버켓이라는 글을 쓰는 거고요. 요 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집합은 뭐라 부르겠다? 시노님, 동의어라 표현을 하는 거고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리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 발생했다? 충돌이 발생했다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싱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네 개의 단어, 이걸 가지고 설명이 맞냐 틀리냐 하나의 흐름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예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해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파일 편성이 뭐란 말이에요? 직접 편성이더라. 얘가 부가 되고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싱이라는 단어 형태의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100% 맞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웬만한 단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단어 보시면서 다시 볼게요. 하나의 레코드가 들어가는 공간은 슬롯이라는 단어 쓰겠더라. 그 슬롯들의 집합을 우리가 버켓이라는 단어로 쓸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주소를 가리킬 때를 우리가 뭐다? 컬리전, 충돌이 발생했다라 표현을 할 거고요. 그때 발생한 데이터의 집합은 우리가 시노님, 동의어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요 네 개 단어를 좀 추가적으로 보기 부탁드릴까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경우죠. 하나의 주소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자료가 쭉 연결되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왔어요. 해싱에서 발생된 위치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7번 자리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뭐 있죠? 자리가 빡빡하게 다 찼어요. 이때를 컴퓨터는 뭐라 부르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나요? 넘친 경우를 영어로 표현하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컴퓨터는 거의 공통이에요. 넘쳤다는 의미가 나와버리면 항상 뭐로 보냐? 오버플로우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명칭도 확인을 하시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오버플로우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직접 편성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네요. 해싱이 더 중요한 편이고요. 직접 편성에 뭘 이용한다? 이런 해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 처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걸 설명을 하는데 저기 나와 있는 이거, 그래서 해싱이라는 개념을 추가적 사항으로 보시면서요. 직접 편성은 해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걸로 보시고요. 그래서 해싱을 쓰기 때문에 장점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구분하시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그림도 하나의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는 거, 이거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권날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 처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적절한 함수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또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올 테니까요. 일단 직접 편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해싱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 구분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접 편성 다이렉트 파일, DAM이란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순차와 직접의 차이점으로 기억을 부탁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합니다. 색인 순차 파일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색인이란 단어가 뭐죠? 우리나라 말하면? 색인하면?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책 앞에 있는 차례죠. 우리 책 앞에 차례 두를 이유가 뭐예요? 차례 두는 이유가? 책에 있는 내용은요,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1페이지부터 차례차례 쭉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검색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일이 페이지 펴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다에 색인을 만들어 두면 색인을 이용해서 바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 두는 방법을 세 번째, 색인 순차 파일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인덱스, 액세스, 시퀀셜 파일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줄여서 뭐라 부르냐? ISAM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순차 편성의 파일 이름은 아까 말했던 SAM 파일이란 단어 설명이 되고요. 순차 편성이라면, 직접 편성은 DAM이란 단어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게 인덱스,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로 해서 ISAM이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일 편성의 종류는 몇 개 있다? 세 가지 방법을 주로 많이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SAM은 뭐다? 순차, DAM은 직접, 색인 순편성은 ISAM이란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 그래서 순차 편성은 순차 처리밖에 안 된다라면, 직접 편성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해싱을 이용한 직접 처리 가능하고요. 순차 처리와 직접 처리가 모두 가능한 방식을 우리가 ISAM이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에서 지원하는 편성 방법이 결합된 형태로서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 방식이 모두 가능한 처리 형태를 우리가 ISAM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예를 드시면 돼요. 책 내용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면 그 책을 좀 더 빨리 찾기 위해서 누굴 쓰냐? 색인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 처리와 순차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4번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줄쳐둘게요. 기본 영역, 색인 영역, 오버플로 영역으로 나누어진대요. 요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일반적인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서 ISAM 파일의 기본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의 요소로 나뉜다는 점을 보시면 돼요. 자, 그 세 가지 요소가 쉽게 말하면 기본 영역은 데이터 영역이에요. 프라이머리 데이터 에어리어, 그래서 실제적인 자료가 들어가는 영역. 다시 말하면 책을 치면 이거죠. 책의 본문이 들어간 영역이에요. 이걸 데이터 영역. 기본 영역으로 보는 거야. 요게 순차적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더 빠른 검색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했던 인덱스를 두는 거죠. 그러면 인덱스를 둬서 어떡합니까? 좀 더 빠른 데이터 검색을 하도록 만든 거. 그러면 실제 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이 저장된 위치를 뭐로 만들었다? 인덱스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덱스 영역이 필요하고 데이터 영역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제가 프린트물 주면 내용이 추가된 거잖아요. 이 추가된 거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못 넣어요. 집어넣으라고 하면 누구 바꿔야 돼요? 세 개는 다 바꿔야 돼요. 페이지북으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바로바로 데이터를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추가적인 자료가 들어오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손님들이 너무 많으면 대기석이 있잖아요. 기다렸다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가 들어오면 어딘가 담아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가 담기도록 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넘친 거니까요. 오버플로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책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쓰다가 다음 해에 만들려고 하니까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별도 영역인 오버플로 영역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i3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인 영역과 데이터 영역과 추가적인 자료가 들어가는 오버플로 영역의 세 가지로 만들어진다. 이걸 가지고 많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i3의 구성 형태는 세 가지. 기본 데이터 영역이에요. 프라이머리 데이터 에어리아라 표현을 하고요. 오버플로 인덱스 영역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형태는 그러면 요 색인은 어떻게 만들래? 우리 보통 색인 어떻게 만들죠? 일반적인 차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큰 타이틀 적어주죠. 그 다음 뭐예요? 1번, 2번 적어주죠. 그 다음에 다시 뭐 들어가요? 실제 내용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인덱스를 만들 때 그냥 1번, 2번 쭉 연결해 적어버리면 검색이 힘드니까 좀 더 빠른 데이터 구성을 가지도록 한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뭐다?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가져주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 나옵니다. 뒤에 또 줄 쳐주시면 돼요. 색인 영역은 트랙, 실린더, 마스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덱스를 다시 세 개로 나누게 되면 마스터 영역, 실린더, 트랙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i3 하면 이 그림을 딱 떠올려야 돼요. i3 파일의 기본 구성을 갖고 제일 많이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진다면 인덱스, 데이터, 오버플로 영역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인덱스는 다시 세 가지 마스터, 실린더, 트랙이라는 세 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i3이란 용어로 쓰겠습니다라는 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차, 직접, i3 세 개가 나왔을 때 직접 편성은 해싱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i3에서 누구냐? 이 구성이 포인트가 될까요? 색인 영역과 데이터와 오버플로 영역이 만들어지고 인덱스는 다시 세 개, 마스터, 실린더, 트랙으로 나누어진다라 보는 거니까 그 이름들, 이거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확인을 하시면서 i3에 대한 형태 4번을 잘 기억합니다. 기본, 색인, 오버플로 영역으로 나누어지고요. 색인은 다시 트랙, 실린더, 마스터라는 글자로 만들어진다는 점. 그러면 트랙이 뭐냐, 실린더가 뭐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세 가지 형태의 구성으로 된다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랙, 실린더, 마스터의 세 가지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영역, 색인 영역, 오버플로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파일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순차 편성, 직접 편성, i3의 세 개의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일단 포인트는 이거죠. 직접 편성은 누구다? 방금 설명드렸던 해싱이라는 구조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용어가 몇 개 나오니까요. 충돌이다, 슬롯, 버켓, 시노님이라는 단어, 오플란 단어가 뭐다라는 점 하고요. 해싱 함수의 기본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3 파일에서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라는 흐름을 기억하도록 부탁드리는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나와요. 이 컴퓨터에서는 얘들을 다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편성법에 대한 명칭까지 구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나오는 분할 파일은 거의 뭐 쓸 일은 없어요. 저도 잘 안 들어봤던 글자니까 이건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편성법 세 가지의 명칭 정도 확인을 하시고 특징 가지고 설명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세 가지 순차, 직접, i3에 대한 명칭들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분산 운영체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그 포인트로서 한 개 적어놨네요. 뭐 적어놨냐면 스레드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스레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스레드가 뭡니까에 대한 기본 정의로만 적어놨기 때문에 단어를 읽어보시면서 뭐 이런 같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냥 흐름상으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스레드가 뭐냐라는 게 책에만 딱 적어놨으니까 이것만 갖고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외울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림을 그려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설명을 이왕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게 스레드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우리 계속 말씀드리죠.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어요. 이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는 일부 프로그램의 자료를 CPU 보고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 내용 읽어서 어디로 가져오냐?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공간이죠. 우리가 말하는 주기억 장치인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 나오는 거죠. 뭐 써요? 아까 했던 대체 기법이라든가 뭐 배치 전략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를 여기다 배치를 하면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전체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적절한 작업 단위로 다 쪼갤 거예요. 그냥 굳이 예를 들면 윈도우에 한글을 띄웠다 그러면 한글의 기능인 파일 열기 기능 따로 뭐 저장 기능 따로 해서 파트별로 하나의 작업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이 쪼갠 하나의 작업을 컴퓨터는 뭐라 부르냐?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CPU가 처리하는 하나의 기본 작업은 우리가 프로세스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 이 생성된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딱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치된 메모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고 있다? CPU를 기다리는 상태를 프로세스의 레디 스테이트 준비 상태라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Q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SJF나 HRM 기법, 피포 기법을 이용해서 기다리는 것 중에서 한 놈을 불러내는 거야. 불러내서 어디로 가냐? 내가 원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러닝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돼요. 엑시트 소멸 단계로 들어가서 프로세스 끝난다는 형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단계로 나누면 준비 상태, 실행 상태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실행이 되는 도중에 IO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IO가 그죠? 입출력이죠. 인풋 아웃풋이 발생하면 프로세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밑에서 기다려요. 걔를 우리가 블락 스테이트 대기 상태라 표현을 해요. 그리고 IO가 종료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 레디로 이동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생성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성돼서 기다리고 있다가 할당받아 처리하고 처리하는 도중에 IO 발생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그 카드 발급 받아본 적 있어요? 인터넷 신청했는데 카드 가지러 가니까 서류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럼 막 사인하라고 한다. 그러면 사인할 동안 은행 직원이 내가 필요하나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갖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서 작업을 다 하고 다시 기다리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게 이제 필요하죠. 작업하는 도중에 강제로 뺏겨서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요게 아까 말했던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죠. 이게 데이터 처리 방식 중에 하나인 뭐다? 시분할 처리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 유지, 관리가 되는 형태로 설명이 돼요. 이런 내용까지는 거의 나오진 않을 거라 보는데 일단은 생성된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생성된 프로세스가 ready, run, block이라는 세 가지 상태를 갖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흐름을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세 가지 단위 있다는 거 보시면서 그러면 이 생성된 프로세스 이거를 왜 쪼갤까요? 쪼개는 이유는 어차피 이만큼 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이런 여러 개의 작업으로 쪼개줌으로써 좋은 점은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 실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P1, P2, P3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면 P1이 끝나고 난 다음에 P2가 실행되고 P3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잘 보니까 P2, P3 같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덩어리 하나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개의 작업으로 쪼개줌으로써 동시 처리할 수 있는 병행 처리가 되게 하는 게 속도 향상에 도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업 단위인 프로세스로 쪼개서 병행 처리를 위해서 작업을 분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 한 개의 프로세스의 작업도 보니까 또 여러 개가 모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 이 생성된 하나의 프로세스를 또 다시 여러 개의 작은 작업 단위로 쪼개요. 이 쪼갠 하나의 작업을 여기서 뭐라 부르냐? 스레드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업 단위로 쪼갠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프로세스라는 단어 쓴다라면 이 프로세스의 작업을 다시 또 여러 개의 작업으로 쪼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스레드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레드라는 단어가 혹시 나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좋으니까 우리가 스레드를 쓰는 거거든요. 혹시나 문제에서 스레드에 대한 설명이 틀리느냐 맞냐 하면 무조건 좋은 말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쁠 일 없어요. 항상 좋다는 점으로 생각하시면서 큰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의 작업 단위로 쪼갠 거를 프로세스라 본다라면 이 프로세스를 다시 뭐 하겠다? 여러 개로 쪼갠 작업을 우리는 스레드란 단어 쓸 거고요. 병행성 증진이죠. 여러 개를 동시 처리해서 속도 향상을 위해 쓰는 방법을 스레드란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스레드 개요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별개로죠. 앞에 내용 다 빼버리고 그냥 스레드란 단어만 딱 적어놨다는 거니까 스레드란 게 뭐냐를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프로세스 내의 작업 단위예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작업을 여러 개로 쪼갠 걸 우리가 뭐다? 스레드란 단어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3번 적어놨네요.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경우를 단일 스레드, 2개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경우를 다중이란 단어로 설명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 프로세스의 일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 경량 프로세스란 단어 쓴대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쪼갠 거니까 일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다는 의미로서 경량 프로세스란 단어 쓸 거고요. 스레드는 그들이 속한 프로세스의 자원과 메모리가 공유되더라. 그리고 자신만의 스택과 레지스터를 갖고 한다. 스택이란 단어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더라도 레지스터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레지스터란 단어가 뭐였어요? CPU는 크게 3개로 나눴었죠.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와 레지스터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때 말하는 레지스터가 CPU 내부의 작은 공간, 즉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기억나는 글자 있죠? PC, accumulate, MA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레지스터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서 독립된 제어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스레드 개요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뭔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로 쪼갠 걸 뭐라 부르겠다? 스레드란 단어로 쓰겠습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 적어놨네요. 스레드의 장점,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1번 적어놨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로 생성해 줌으로써 줄쳐둡니다. 병행성 증진이죠. 병행성 증진이라는 단어는 동시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속도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실행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억 장소의 낭비가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포함된 스레드는 공통 접근이 가능한 기억 장치를 통해서 효율적 통신이 가능하더라. 뭐 쭉 적어놨는데 결론은 2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스레드가 뭔데요? 프로세스를 쪼갠 게 스레드라 보시고요. 왜? 좋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웬만한 내용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운영의 장점 적어놨네요. 당연히 좋으니까 있겠죠. 성능을 향상할 수 있더라, 통신을 향상할 수 있더라, 처리율을 향상할 수 있더라, 응답 시간을 감소할 수 있더라. 이런 장점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여기까지 다 설명이 돼줘야 돼요. 원래대로 스레드라는 단어가 뭐냐고 설명이 되고 몇 개의 단어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걸 빼고 이제 그냥 이 책에서는 스레드라는 단어만 적어놨으니까 그 전 단위로서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성된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작업 단위로 쪼갠 거를 스레드라는 단어 용어로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6번째입니다. 상용 운영체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여러분 집에 쓰는 운영체제 뭐 써요? 여러분 요즘엔 윈도우 대부분 쓰죠? 윈도우 7 써요? 아니면 뭐 있긴 있지만 하여튼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윈도우인데 그런 운영체제 말고요. 그 전에 썼던 운영체제가 뭐였냐 그러면 도스라는 거 혹시 써본 적 있어요? 세카나 화면에 이제 타이핑 차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놈의 전 단계가 누구냐 그러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예요.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모태로 해서 도스형 운영체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닉스는요, 우리가 쓰는 개인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요, 대형 컴퓨터예요. 기업체에 쓰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유닉스라는 단어 쓰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사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거를 도스라는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도스나 유닉스나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일단은 대형 기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운영체제를 유닉스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이런 유닉스의 특징 가지고 또 자주 문제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의 볼 일은 없어요. 볼 일은 없는데 이런 특징이 있더란 점으로 확인하시면서 상용 운영체제란 말이 나오면 그냥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의 기본 특징이나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닉스의 특징 적어놨어요.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예요. 시분할이란 글자 기억나세요? 시분할이 뭐였죠?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라운드 로빙이 시분할이죠. 일정 시간 동안만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떻게 해요? 쪼개 처리해서 실제는 자기 혼자 쓰는 것은 느끼지만 실제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시간 단위로 작업을 여러 개 처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시분할이니까 이걸 하기 위해 만든 대화식 운영체제를 유닉스란 단어 쓰고요. 소스가 공개된 개방형 시스템이라 표현을 하고요. 대부분 C라는 고급 언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급 언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식성과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요. 멀티 유저와 멀티 태스킹 작업이 가능하고요.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이라 표현을 하고요. 다중 작업과 다중 사용자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유닉스라고 표현을 해요. 뭐 당체 전부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분하시는 거 시분할이란 점. 시분할로 그 말은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요. 사용자가 여러 명이에요. 다중 사용자라면 운영체제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콜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닉스가 얘만 잡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뭐다? 시분할로 조금씩 막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빠르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혼자 쓰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로 여기서 우리가 시분할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는 거고요. 대화식이에요. 요청하면 답 주고 요청하면 답 주고 이런 처리 형태를 우리가 유닉스의 특징 시분할 방식을 쓴다는 점 기억하고요. 3번 기억할게요. C 언어로 만들었어요. 우리 나중에 시험 문제도 나올 거예요. 이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코드 형태가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데 C라는 언어로 만들어둔 형태라는 점. 그래서 C가 대표적인 고급 언어의 가장 대표가 되거든요. 이식성과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 마지막 줄 쳐둘게요. 트리 구조. 왜 이걸 주시냐 그러면 이걸 이제 틀리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이 잘못된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트리 구조 대신에 다른 말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언어를 만들 수 있다를 뭐 다른 언어 적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그래서 시분할이라는 점, C 언어 쓴다는 점, 트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유닉스라는 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닉스의 트리 구조, 즉 파일과 관련된 구조가 두 번째 적어놨습니다. 유닉스 파일의 시스템 구조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그냥 4개를 외우셔야 돼요. 계층적 구조를 가지면서 유닉스의 파일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 파일 구조의 종류 이름 4가지 뭐냐? 부트 블럭, 슈퍼 블럭, 아이노드, 데이터 블럭이라는 4단계로 있대요. 우리 천지 구경할 일 없습니다만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아닌 게 뭐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4가지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왔던 거죠. 유닉스의 특징이 트리 구조라고 그랬어요. 트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뒤에 나올 겁니다만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표현하거든요. 그냥 대층적 구조를 가지는데 그 구조의 종류가 밑에 있는 것처럼 4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제일 밑에 있는 4번이 실제 데이터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실제 저장된 데이터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데이터 블럭이라면 그런 데이터 블럭의 정보를 아이노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아이노드의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 슈퍼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거 있었죠? i3의 인덱스 구성이 뭐 있었어요? 마스터, 실린더, 트랙이라면 트랙이 실제 데이터의 정보를 갖고 있고 트랙 위에 실린더가 마스터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데이터 자료는 데이터 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블럭들의 정보를 아이노드가 가지고 있고요. 아이노드의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더라? 슈퍼가 갖고 있다. 그래서 계층적 트리 구조를 가진다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팅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 있다? 부트 블럭에 포함되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고 자시고 한 게 없이요. 그냥 4개를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구조가 4개 있더라. 부트, 슈퍼, 아이노드, 데이터 블록으로 나누어집니다라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 연결하셔갖고요. 유닉스 시스템 특징이 시분할입니다. C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트리 구조의 파일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파일 구조가 4개래요. 부트, 슈퍼, 아이노드, 데이터 블럭이래요. 한 개로 그냥 통칭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까요? 첫 번째, 유닉스란 운영체제의 특징에 대한 점을 기억 부탁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가요. 파일 보호 방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명령어 중에서 lsl이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각 파일명의 디렉토리의 접근 허가 상태를 나타내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요.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용자마다 이 파일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리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책이 있다라면 이 책을 쓰는 거는 제가 쓰잖아요. 소유자예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 반의 학생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과 관계없는 다른 학생이 있다라면 저는 이 책을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면 되겠어요? 제 책에 낙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제 책을 빌려서 볼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외부 학생이 제 책을 볼 필요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못 보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정의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파일 접근 허가 모드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실제 시험도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자, 한 장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알 수 없는 뭐 이상한 글자들이 나와요. 보이세요? RWX, R 빼기 X, R 빼기 빼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피터하고 뭐 스태프하고 날짜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요걸 이제 인식하도록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맞냐 틀리냐는 형태가 시험 문제로 설명이 된 형태니까 요 뜻을 이해하시는데 밑에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쉽게 가시면 RWX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R은 뭐 할 수 있는 거? 읽을 수 있는 권한. W니까 뭐요? 라이트 할 수 있으니까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책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되고요. X는 execute죠. 실행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RWX라는 권한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읽고 쓰고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뭐 주겠다? RWX 권한을 줄 거고요. 여러분은 제 책을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줄 거예요. 그럼 R과 쓰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니까 그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빼기로 표현하는 거고요. 가져갈 수 있다를 X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각각의 권한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그 내용만 제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일단 각각 위치마다 정해진 의미가 다른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타입은 큰 의미 없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나오죠. RWX의 값이 뭐냐 그러면 소유자 권한이에요. 이 유닉스 안에 있는 파일에 대한 소유자가 가지는 권한은 RWX를 줄였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내가 속한 그룹의 사람들한테 권한을 뭘 주냐? R 빼기 X를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빠진 거죠? W가 빠졌으니까 뭐 할 수 있도록 읽고 실행은 가능한데 고칠 수 없다라는 형태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빼기 빼기란 말은 뭐냐? 타인에 대한 권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좀 수월할 거예요. 소유자가 뭐냐? 제 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우리 수업하는 반이니까 그룹의 권한을 보는 거고요. 다른 나머지 수강생들은 뭐로 보냐? 타인 권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권한에 따라서 필요하면 뭐 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권한의 명칭으로서 RWX란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글자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뭐 하드링크 수라든가 소유자명, 그룹명, 파일 크기, 수정 날짜, 파일명 같은 형태로 쭉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시험 문제가 내면은 요 문장을 적어주고 이거를 설명하겠죠. 설명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예시 위에는 명령이 아래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점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단어 뜻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뭐다? 네, 나오면 이거 뭐겠어요? R 빼기 빼기니까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read 뭐냐? W니까 쓸 수 있는 권한 안 주겠다. X 실행 권한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글자의 뜻만 이해하신다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한테 적으라 이런 말은 못 내니까요. 설명이 맞냐 틀리냐 정도로만 언급이 될 테니까 일단 명칭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거기 정한 것들입니다. 위에서 RWX, R 빼기 X, 그 다음에 R 빼기 빼기 형태로 나누면 소유자는 무슨 거나 무슨 거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서 RWX가 어떤 뜻이란 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기는 권한이 없다는 점, R은 읽을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W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쓸 수 있는 권한이고 고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X는 실행 권한이 가진다는 점 보시면 돼요. 요게 한두 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나왔기 때문에 요 표탄. 그래서 유닉스의 파일 권한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권한의 표시가 RWX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부탁드릴까요? 그럼 시험 문제는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설명이 맞냐 틀렸냐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올 테니까 단어 뜻으로 이해하시면서 RWX가 어떤 뜻이다라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닉스의 특징과 파일 보호법에 대한 거요. 쭉 연결해서요. 특징과 그 다음에 파일 구성, 그 다음에 파일 보호법의 RWX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커널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쉘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유닉스 명령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는데요. 크게 일단 두 개, 커널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쉘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도스에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유닉스에도 명령어를 줘야 되는데 그런 명령어들의 구성 가지고 설명이 나오는데 다 못 외웁니다. 저도 다 못 외우는데요. 실제 쓰는 사람도 이거는 자주 쓰는 거 위에는 자기도 필요하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를 다 외우는 거 불가능할 테니까 일단 이런 명령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단어 두 개, 커널과 쉘이라는 게 뭐냐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유닉스를 쓰는 사람들은 사용자가 있겠죠. 사용자가 유닉스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명령을 우리가 떠드는 말이니까 인식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하냐?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해석을 담당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이 쉘이라는 파트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해요. 이 쉘이 하는 역할은 뭐냐? 명령어를 해독하는 형태로 기억하는 거. 그래서 얘를 명령 해석기라고 이야기해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로서 치게 되면 여러분이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쉘이라는 곳에 주는 거예요. 그럼 쉘은 사용자 명령을 해독을 해서요, 이 해독된 명령을 누구한테 전달하냐 그러면 커널로 전달해요. 이 커널이라는 곳으로 전달하게 되면 이 커널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드웨어를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한다 이 말이 나오면 얘는 우리가 커널이란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걸로 보시면서 사용자가 쉘한테 명령을 내리면 해석을 하죠. 해석된 걸 갖고 누구한테? 커널한테 통보하면 이 커널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닉스의 명령어가 수행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련의 작업 순서를 따지면 사용자가 명령 해석기인 쉘의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해독한 결과를 하드웨어 관리자인 커널에 통보를 하고 커널이 하드웨어를 건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명령이 수행된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할 글자는 커널. 뭐라고 많이 적어놨잖아요. 그냥 관리예요. 하드웨어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그러면 커널입니다라는 점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쉘 적어놨죠. 명령 해석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쉘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누구한테? 쉘한테 명령을 내리면 쉘이 명령을 해독해서 커널한테 통보를 하고요. 커널이 그 명령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수행되는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단어 커널은 하드웨어 관리. 관리란 단어가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쉘은 명령 해석기란 정도로만 인식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유닉스 주요 명령어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세요. 저도 이건 다 못 외워요.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는데 access라는 명령이 있다, 뭐 chgrp라는 명령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정보 처리라든가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자주 나오는 명령어 몇 개만 설명을 드리면 1번에 3번 ch모드.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 설정에서 파일의 사용 허가를 지정하는 명령을 ch모드라 그래요. 이 ch모드는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나한테 부여된 권한이 이거라면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change 모드라는 단어 쓰면서 접근 허가 모드를 변경하는 명령이 뭐냐? 그러면 ch모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 이름. 그래서 ch모드라는 단어가 뭐다? 접근 허가 모드라는 단어로 보는 거.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명령어들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에 디렉터리 관리 현황 호출해서 또 몇 가지 명령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3번에 1번 줄 쳐둘게요. exec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호출 명령이라 그래요. 실행 명령이라 보시면 돼요. 실행 명령을 exec란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갖고 3번 포크라는 명령이 사용되어집니다. 포크.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생성 복제 명령이란 단어를 써요. 생성 프로세스의 생성과 복제 명령을 우리가 포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범용 명령을 해서 또 여러가지 명령 형태가 제시가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다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문제 내기 좀 무리가 있을 거라 보고요. 이런 명령들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시면서 기억할 거는 방금 말했던 거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CH가 모두 얘가 뭐다? 접근 허가 모드를 변경하는 명령이고요. EXEC라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실행 명령이 될 거고요. 포크라는 명령이 나오게 되면 얘는 생성 복제 명령이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요. 그리고 얘가 물어봤기 때문에요. 이거를 바꾸는 명령이 누구냐요? 이게 CH 모드이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얘를 이용해서 변경했을 때 결과 뭐냐? 이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H 모드란 단어는 접근 허가 모드 변경이라는 점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로 이해하시면 좀 접근이 수월할 테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는 형태로 좀 봐두시면 될까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보시면 리눅스라는 글자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저도 뭐 리눅스를 안 써봐갖고 딱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적어놨네요. 1991년도에 학생이 개발한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왔습니다. 리눅스는 단일형 커널의 구조가 되고요. 리눅스는 커널 2.6 버전의 스케줄러는 이미 프로세스 선점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기반 알고리즘이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런 식의 특징을 적어놨고요. 리눅스라는 형태는 이제 공개형 소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윈도우는 MS사에서 공개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건드려 썼지만 리눅스는 이제 공개된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휴대폰으로 치면요. 안드로이드는 뭐예요? 안드로이드는 공개형 소스죠. 그죠? 안드로이드는 어느 회사는 다 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폰이 만든 건 뭐예요? 그거는 그 회사만 쓸 수 있는 폐쇄형이죠. 그래서 저는 구분되지는 거니까 리눅스라는 형태는 공개형 형태로 설명이 됐다는 점. 그래서 이런 특징에 대한 걸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해도 이거는 문제가 나와 맞추기 힘든 그런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책에 나온 특징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게 뭐냐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2008년도로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솔직히 좀 맞추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한 패턴을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 나왔던 문제가 중복돼서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를 보더라도 반복 확률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점으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확인 부탁을 드릴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설명드린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라는 개념하고요. 리눅스에 대한 운영체제 명칭에 대한 것들은 이런 정도로 기억하면서 몇 개 요약 정리한다 그러면 유닉스의 특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파일 구조 기억하시면 되고요. 파일 보호 명령에 대한 단어 RWX가 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커널과 쉘이라는 단어가 차이점이 어떤 거라는 점, 그리고 유닉스 명령어들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네라는 정도만 요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과정의 운영체제란 파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첫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산 문제가 아무래도 중점되는 부분이 많고 중간중간에 단어들 몇 개 나올 테니까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봐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는 3장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